저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다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놀이터 테일이네를 준비하고 있는 준비위원회 강사를 맡고 있는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구자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테일이네가 과연 어떤 곳인가를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범 프로그램을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게 박노자 교수가 이제 한국 오셨을 때 같이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짠물란 영화의 이야기, 3차가 접시육개장. 그 3차는 아직 좀 이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 주말마다 워낙 큰 집회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집회와 또 겹치게 저희가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일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날짜 미정인데 10월에 가급적 할 예정이고요. 아니면 11월 초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 먼저 테일이네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저희 지금 준비위원장님, 건립준비위원장님 맡고 계신 이정규 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단히 소개를 듣고 오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립준비위원장 맡고 있는 이장규입니다. 원래 오늘 저희 테일이네 대표는 홍시아 선생님이요. 그래서 홍시아 선생님이 지난번 박노자 선생님 강의할 때 홍시아 선생님이 하셨기 때문에 홍시아 선생님이 오늘도 인사를 할 줄 알고 저는 창안에서 올라왔는데 평소 스타일대로 하고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인사를 하라고 하는 바람에 만약에 미리 이렇게 인사할 줄 알았으면 우리 나돈 위원장님처럼 댄디 보이 스타일은 아닌가 하고 사람 스타일 정도는 하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전 사람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뭐 분위기가 아직 사람이 많지 않은데 지방에 서울에도 그렇죠. 지방에 있다 보면은 거의 농성장 문화재 하다 보면 맨 처음에 5명 모여서 시작하고 그런 경우가 저희들은 워낙 많아가지고 사실 이런 분위기에 좀 익숙합니다. 근데 그래도 꼭 그렇다고 해서 잘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게 묘한 게 어떤 경우는 아주 농성장 문화재 분위기도 좋고 아주 열심히 싸우는데도 승리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진짜 오붓한 분위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끝은 청달이라 그래가지고 잘 이기는 싸움도 있고 그렇던데 하여튼 잘 돼가지고 앞으로 이거는 지금 시범 프로그램이에요. 조금 전에 부장님님 하셨는데 시범 프로그램이고 저희들이 공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요. 그러니까 인디프레스가 아니고 별도로 그러니까 공간을 준비해가지고 그 공간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같은 그러니까 각종 선생님들의 강연회라든지 또는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 그리고 어떤 노동자 결과 같은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간이 아무래도 확보되고 사람들이 계속 모일 수 있는 공간들 거기서 그리고 꼭 이렇게 듣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사실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것들을 지금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준비하면서 아직 이제 그 공간은 아직 확보는 안 됐는데 이제 그 공간을 확보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사실 지금은 이제 홍보로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시범 프로그램으로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난번에 안 오신 분들은 우리 리플렛도 아직 안 나왔는데 정식 홍보 리플렛이 나올 건데 리플렛은 안 나왔는데 일단 간단하게 엽서가 있으니까요. 여기 엽서를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저는 영업사원 출신이 아니라서 이런 건 잘 못하지만 저희 전태인의 집에 가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 집주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공간을 대관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강사를 빌려가지고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런 행사를 저희 좀 더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테일이네가 만들어지면 매일매일 새로운 프로그램과 다양한 것들로 이제 함께 하려고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저기서 받으신 굉장히 분위기 있는 그 엽서 그 아래 보면은 굉장히 소중한 CMS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자르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정성 다 돼 있고요. 안 웃으시네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짱불나는 영화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여하실 세 분의 감독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당신과 나의 전쟁을 하신 최준식 감독님. 그리고 지금 이제 다큐멘터리로는 최고의 흥행을 하고 있다는 두 개의 문의 두 분의 감독님, 홍지효 감독님과 김일환 감독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내려와서 촬영하는데 안 좋은데. 머리 가려요. 위에서 하세요 그냥. 아시잖아요. 운동업계 포커스 잘 부탁드립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좀 걱정이에요. 여기 돈 내고 대여를 했었을 텐데, 아마 자율기부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괜히 괜한 사람들, 별로 인기 없는 사람들 불러주셔갖고 흥행이 삭하시고 되게 그렇네요. 아니야? 저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고요. 자랑스러운 정보진단 강원이기도 하고요. 뭘 소개해야지? 또 항상 제 소개할 때 하나 또 이야기하는 게 불안정도로 살펴는데 회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준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본인이 소개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소개하고 뭔가 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영구동 치마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일란이라고 합니다.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괜찮고 오신 분들 괜찮은데 이게 여기 대관하는 좀 비쌀 것 같은데 지금 형편이 괜찮으실지 열악한 진보신당이 괜찮으실지 참 그게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튼 한 40분이라고 하셨죠. 재미있는 이야기, 서로 잘 알아가는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영구동 치마에서 같이 김일란 감독과 활동하고 있고요. 두개문을 감독이 연출한 홍지효라고 합니다. 지금 받아보신 영구동 치마 리플렛에 저희도 CNS 용지가 끼워져 있는데요. 잘 간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여기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표지라는 걸 보내주셨었어요. 큐시크라는 걸 이렇게 해라. 근데 저만 보고 있더라고요. 두 분은 보지 못하고 그래서 어떡하지 둘이 계속 그러다가 이제 그냥 들어왔어요. 들어서 앉아서 그냥 되는 대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개의 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계신 분들은 저도 올해 하나 개봉한 게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다큐멘터리 개봉을 했었는데요. 잘 모르시죠? 하여간 영화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딴 것보다는 어쨌든 좀 확장된 GV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영화 이야기 주로 하고 작품 이야기 좀 주로 하면서 이후에 개봉 이후에도 어떤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마이크는 제가 먼저 잡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영구동 치마 두 개문을 만든 이 두 분의 감독님들은 영구동 치마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동 치마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연구동 치마라는 단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지 뭐 어떠한 뭐 단체나 뭐 그런 거라기보다 그 단체가 지향하는 바, 처음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어떤 작업을 그동안 해왔고 그리고 지금 몇 명이 있고 좀 약간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소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런 질문은 지우 감독이 대답을 잘하기 때문에 지우 감독이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잘 설명을 드리면요. 연구동 치마는 5명이 모였고 2003년에 만났어요. 그래서 9년째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여성주의 문화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여성주의자들 5명이 모였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 사회에 알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다큐멘터리로 특히나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여성 소수자 이런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편견에 쌓여있는 이들의 삶의 이야기가 영상이라는 것, 사람들한테 많은 어떤 파급력 그리고 즉각적으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인 약자, 배제되어 있는 소수자가 화면에 가득 등장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펼친다는 게 꽤 적극적이고 어떤 공격적인 문화운동의 방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카메라도 없는 상태에서 다큐멘터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갖게 됐어요. 근데 돈도 없고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어떻게 촬영하고 편집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몰랐을 그때였지만 그 마음 하나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켜고 끄고 누군가가 후원의 의미로 자기 카메라 한 대를 저희한테 주셨고 그 카메라로 처음 만든 게 성매매 하는 여성분, 나이 든 여성분을 만났고 그러면서 마마상이라는 다큐멘터리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카메라 조작법도 저희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건가 배우고 마음 하나만 갖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5번째 만들게 됐던 거에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떤 얘기를 잘 담아내면 우리가 이분들의 삶에 지지하는 이 마음이 어떤 누군가한테 전달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도계문까지 오면서는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할 수 있고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상영,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각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까지 오면서 욕심이면 욕심이고요. 다큐멘터리로 여성주의 문화운동 하는 어떤 그 소통의 즐거움이라는 게 점점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의식을 조금 더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큐가 가장 많이 알려진 활동이기는 한데요. 여성 소수자 인권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저희 5명은 계속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가운데 다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몰입해서 다큐를 제작하는 일들, 또 상영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 10년인데요. 앞으로의 10년은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는 10년인데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저희가 같이 즐겁게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또 10년을 준비해야 되는 과제가 내년쯤이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을 맞이하기에 두 개의 문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어떤 저희한테 선물 같은 부담이기도 하지만 관객분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서 그것 없이 맞이하는 10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고 많은 자산 이런 것들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얼떨떨하지만 되게 행복하게 연구동 치마에 지난 10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 영상동을 하는 사람들의 역사 지금 꽤 됐습니다. 꽤 됐고 한 편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혼자 힘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람이 많이 필요한 작업인데 그래서 처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상운동이 시작이 되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체별로 묶여서 그 운동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말부터. 근데 그 단체들이 이제 몇 명만 유지를 해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인터넷이나 또는 1인 미디어 뭐 이런 카메라를 짜가지고 하면서 개별적인 작업자들이 많이 등장을 2000년대 초반부터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2003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이제 영상 진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때를 기억을 해보면 뭔가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어떤 정확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단체를 운영하면서 다큐멘터리 운동, 영상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어떤 당시에는 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그런 분위기였어요. 기타 인터넷 방송이나 개별적인 어떤 작가들로 이렇게 찢어져 있는 그 기존에 활동을 해왔던 단체들, 뭐 노동자주 제작단이나 뭐 서울영상집단이나 푸른영상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유명무실해지는 활동만을 잘 못 찾고 그래서 단체로 뭔가 영상운동을 한다는 게 오히려 그때는 굉장히 낯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단체로 묶어서 이 영상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단체 활동을 하면서 좀 이렇게 일어나는 어려움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그 작품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디렉터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여타의 활동가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소통이나 관계들은 어떻게 왜 좀 왔는지 문제는 없었었는지 그런 게 일단 좀 궁금해지네요. 저를 보시는 건 제가 대답하라는 거죠. 네, 이런 질문도 이제 지우 감독이 훨씬 더 대답을 잘하는데 질문을 들으면서 갑자기 막 그 상념에 젖어서 2003년도에 어땠더라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감독님이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니까 저희 활동이 되게 뭔가 되게 그 독립다큐 전체 진영이 굉장히 뭔가 다른 흐름들을 갖고 있을 때 저희가 뭔가 문제의식 갖고 등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었고요.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영구동치마는 실제로 독립다큐 진영 전체의 어떤 흐름을 약간 같이 동참해서 같이 흘러왔다거나 그러지 못했던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특히나 이제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자극을 했던 친구들이 그 신라모라고 하는 새로운 모임들 그런 친구들의 이제 어떤 고민들이 훨씬 더 많이 영구동치마가 어떤 정체성으로 이 운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신라모 전체라기보다는 그 고민을 했던 몇몇의 친구들이 영구동치마가 어떤 단체로서 혹은 작품을 만드는 개인들로서 독립다큐 전체 진영 내에 어떤 소속감이랄까 혹은 그 흐름들을 같이 하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누구나 혹은 그런 문제의식을 들었을 때 영구동치마가 영상단체인가 독립다큐 감독인가 라고 하는 식의 이제 스스로에 대한 질문들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2003년도에 이제 지우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2003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었을 때는 사실 다큐멘터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그닥 없었어요. 그냥 그 전에 했던 게 이제 국가인권위에서 어떤 성매매, 반성매매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실태 조사를 하게 되는 어떤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외주를 받았는데 관심이 있어서 이제 같이 결합하게 되었고 그 실태 조사라고 하는 이제 현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 그리고 조금 이 사실들이 조금 더 한국 사회에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영구동치마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겁도 없이 영상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우 감독의 특유의 아주 미묘하게 되게 잘 넘어갔지만 사실은 그때 PD 170을 선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작은 카메라가 아니죠 사실은. 되게 감동적인 것이었고 저 연구동 치마 크레딧을 처음에 딱 올라갈 때 그러니까 감사한 분들, 고마운 분들의 항상 언제나 제일 첫 번째 계신 분이 안지혜라는 선배인데요. 그분이 그 당시에 PD 170, 그 당시 PD 170이 300만 원이었나? 예, 굉장한 명기입니다. 네. PD 170을 네, 그렇죠. 독립 다큐와 함께한 굉장히 중요한 카메라인데요. 용산에서 그것을 사자마자 새 거를 사자마자 그 자리에서 저한테 줬어요. 본인이 그 카메라를 주시면서 찍어봐라 라고 주신 거예요. 그 배포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그분의 집은 압구정 현대아파트인데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산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PD 170을 들고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지금 감독 말처럼 뭘 찍어야 되는지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온오프를 겨우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서 내려가서 다 찍고 그때 찍고 나서 한 뭐 이제 이거를 어떻게 다큐가 되는지도 잘 몰랐고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캡처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테이프를 다 찍어서 한 100개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100개의 테이프를 놓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이제 물어서 작업을 했던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고민했던 건 사실 어떤 완성된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작품 한 작품 할 때마다 다큐멘터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들을 조금씩 이렇게 완성되어 왔던 것 같고요. 지금도 그것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진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해야 하는 작업들이 계속 작업을 할 거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계속 주어진 문제인 것 같아요. 혹시 그 다른 활동가분들 뭐 잘 모르시겠지만 아까 세 분 더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있는지 어떤 작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뭐 짚어주시면. 두 개의 문 이전에 종로의 기적이라는 남성 동성애자에 관한 다큐멘터리 작업이 있고 두 개의 문 작업에서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저희 5명 중에 가장 예술적 감각과 영상을 위하게 뛰어난 재능을 갖고 기존에 있는 있었던 스텝이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다큐멘터리 안팎의 총괄을 하는 사람인데요. 감독의 스타일부터 시작을 해서 나가서 발언을 할 때는 제발 길게 하지 마라. 그리고 농담도 섞어라. 이런 식의 코치에서부터 다큐멘터리 안의 분위기를 만드는 총괄을 하는 정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혁상 감독이 있고 이혁상 감독은 종로의 기적 통해서 커밍아웃을 했어요. 남성 동성애자인 커밍아웃하고 게이 감독이 만든 게이 다큐멘터리 종로의 기적을 만들고 개봉하고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받았고요. 대북 스코어는 두 개에 비하면 굉장히 적지만 그 해외 다큐멘터리라고 느껴질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이혁상 감독이 있고요. 지금 6번째 다큐멘터리 작업하는 김성희라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노라노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다큐멘터리 작업이고요. 그거는 주로 60, 70년대에 살았던 우리의 엄마 혹은 할머니 세대의 여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다큐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고 노라노라는 이름인데요. 사람 이름이고요. 한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분이고요. 현재 84세이고 작년까지 현업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하셨던 그분. 네, 많은 분들에게 패션의 역사 속에서도 대중문화 속에서도 사라진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과 그분의 주변의 이야기 그리고 그 세계와 대중문화 다루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영희라고 있고 한영희 감독은 레즈비언 정치도전기라고 지지난 총선이네요. 지지난 총선 때 종로에서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하셨던 최현숙 씨의 선거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이고요. 그걸 연출했던 한정까지 해서 5명이 있습니다. 이게 질문이었죠? 네. 네. 그 이렇게 두 개의 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문이라는 다큐멘터리는 현재 얼마나 됐죠? 예, 7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절대 대화가 아니고요. 대화가 아니고 한 10만, 100만 가야 되는 작품인데 어쨌든 여름 그 블록버스터 기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겨내고는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이겨냈다고 저희 아니 한 10만, 100만 가려면 블록버스터랑 붙어서 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어떤 파워와 에너지 가지고 있었던 초반의 분위기였죠.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뭐 이렇게 제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여전히 이렇게 극장에서 개봉을 한 상태로 지금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박이 아니라고 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숫자이긴 해요. 독립 다큐멘터리가 순수하게 독립적인 어떤 활동 공간에서 독립 다큐멘터리가 그동안 지지하고 항상 함께해왔던 어떤 그런 이슈를 가지고 다큐멘터리로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상영을 한 작품이 극장에서만 7만이라는 관객이 모아졌다는 거는 사실 다큐멘터리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놀랐었고 아마 본인들도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러저러하게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그리고 또 돌아가야 할 어떤 올해의 이슈가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다큐멘터리 제작 전 단계라기보단 그 후에 배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극장에 걸렸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감독들은 좀 어떤 방송 활동가이자 창작자인 이 두 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가셨는지 그런 것들이 좀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상을 하셨었나요? 저희가는 아니고 저는 한 12,000? 네, 12,000 정도는 들 것이다 라고 확신에 가까운 어떤 생각을 했었어요, 마음속으로. 근데 입 밖에 내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독립다큐의 대부분의 현실은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스코어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잘 알죠. 네. 근데 이제 두 개의 문을 했었을 때 12,000 정도는 들지도 몰라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누군가 물어보면 글쎄요라고 운용스럽게 대답을 하긴 했는데요. 왜냐하면 12,000 정도 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영화가 좋거나 뭐 그래서라기보다는 용산 참사에 대해서 아픈 기억 그것을 이렇게 좀 한스럽게 생각하는 많은 대중이 있다. 그들이 이 영화를 반드시 보러 올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순진하기까지 한 믿음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움직여주면 12,000 정도의 스코어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감독으로서는 스코어가 잘 안 나오면 진짜 마음 아프죠. 마음 아픈데 저희보다 더 마음 아픈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용산 참사의 유가족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스코어가 안 된다는 건 이 사안이 잊혀졌다라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이 용산 참사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의 또 다른 반증일 것이기 때문에 제발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관객이 많이 들어서 여전히 용산 참사는 현안이다라는 느낌을 많은 분들이 이제 갖게 된 거, 함께 그렇게 현안으로 만든 거, 그것이 정말 기쁨인 것 같아요. 이주관 감독님 예상하셨어요? 예상 못했고요. 일란이 이런 바램, 예상에 가까운 바램, 사실은 나만 믿어 이러면서 네, 한 12,000 정도 분명히 들 거야 이런 얘기를 지우한테 강요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종로의 기적 때 저희가 그 이전 해에 개봉했던 경계도시 2라는 다큐멘터리가 1만 가까이 스코어를 올렸고 굉장히 뜨거운 다큐멘터리였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종로의 기적이
그리고 종료기적에 담겨진 이야기나 그 출연진들을 봤을 때 우리도 도달할 수도 있겠다, 해야 한다 했었는데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더 뭐랄까 씁쓸하기도 하고 그럼 뭘 더 했어야 했을까 후회가 굉장히 많았던 때이기도 했고 그래서 예상이라기보다는 반드시라는 게 약간 좀 오기에 가깝게 사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두 개의 문이 이제 개봉을 하고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도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운에 가까운 변수도 있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개봉을 하고 극장 개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전략을 이제 상영 전략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영감을 주신 분이 있는데요. 우리 소준식 감독님. 본인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정말 많은 영감을 줬었고요. 그 극장에서 왜 다큐가 걸려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근거,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동체 상영이라고 하는 방식이 어떤 면에서는 유의미하지만 또 이제 다큐멘터리가 관객을 만나는 방식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활로를 찾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많은 또 조언을 해주셨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슬로건도 막 정해주시고 극장을 점령하라 막 이런 식의 슬로건도 막 조언해주시고 근데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본인은 실패하셨지만 한번 당해본 사람이 봐야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네,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었고요. 그것이 이 두 개의 문에서는 꼭 필요한 전략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장 개봉이라는 방식으로만 관객을 만날 이유는 전혀 없는데 극장 개봉이라는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했다라기보다는 왜 그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들이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상업영화 이렇게 혹은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만 그냥 마케팅도 하고 막 그러다가 주저앉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저희한테는 그 극장 개봉을 한다.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관객을 만난다. 그리고 그것이 스코어라고 하는 굉장히 가시적인 어떤 성과들로 이어진다라는 것의 의미가 저희한테는 되게 용산참사를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는 과정에서는 중요한 지점이었었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스스로 확신하고 근거들을 만들고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소준식 감독님의 다양한 좌절의 경험과 고민의 시간들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전 그래서 굉장히 근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요? 네, 개봉 준비하면서 회의를 했었는데 손흥식 감독님을 조언해 주려고 왔었는데 그때 한참 어머니가 극장에 걸려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등산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등산 극장에 한참 개봉 중인 영화가 있는데 감독님은 호련히 어디 갔다 오셔서 저희한테 또 좌절과 하지만 마음을 비우려면 이제 산에 그렇게 거고요. 두 개문을 사실 아까 이제 말씀 잠깐 이제 애초에 영동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후에 이제 작업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정말 다큐멘터리에만 집중을 했던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한 편 한 편을 만들 때 한 편 한 편에 굉장히 집중했던 그러한 성과들이 조금씩 쌓여서 그래서 두 개의 문이라는 다큐멘터리가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 주변에서 뭐 이러저러하게 그리고 특히나 용산참사와 관련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연구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들, 수적인 도움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긴 하지만 저는 그 작품 자체가 그렇게 하나의 그 완벽한 덩어리로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그거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런 작품을 만들어까지 어떤 과정은 좀 뭐 나중에 뭐 이야기 듣는 기회가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그런 작품을 만들어냈던 감독이 시장에서
다큐멘터리 자기 작품을 냈는데 이게 스코어가 예상하지 못하게 쭉쭉쭉쭉 올라갔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렇죠, 매우 궁금한 어떤 그런 부담, 이게 굉장히 좋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감이라는 게 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인터뷰 뭐 어디 글에서 봤는데 사실 뭐 그 다큐멘터리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사실 용사 참사가 투쟁의 어떤 섭해로 돌아가는 게 자기는 더 겁이 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들면 어떤 고민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감독 스스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셨었는지, 그 극장 개봉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지우 감독이나 저나 혹은 이제 무용치마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배급을 같이 했던 시네마달이나 용산 참사 진상규명이 다 같이 이제 상영 활동을 같이 했는데요. 비슷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저희는 이제 감독이기 때문에 또 전면에 나서게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면에 나서는 것만큼 굉장히 많은 긴장과 또 이렇게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발언을 할 때거나 혹은 인터뷰를 하거나 뭔가 어떤 공간에 두 개의 눈의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가고 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늘 이렇게 떠올리고 그 사람들을 모두 한꺼번에 데리고 다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함께 있는 박성우 씨,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개의 문에는 성우 씨의 마음도 있고, 또 어디 가셨어요? 기타맨 이란 씨의 마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창근 씨의 마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이 다 결결이 다 들어있는 그 다큐를 항상 짊어지고 다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아주 그냥 편하게 표현하면 괜히 이 다큐 때문에 후회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문이라는 결과를 함께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참여했던 그 마음들이 좀 이렇게 후회스럽거나 좀 이렇게 갈등적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되게 뿌듯하고 의미 있고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빚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문이라는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어쨌든 2009년 1월 19, 20일 그 현장을 지켰던 분들, 그리고 그 투쟁을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더불어서 이 다큐멘터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적극적으로 조언해 주시면서 자기 일처럼 막 고민해 주셨던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의 마음을 듣고 이렇게 작품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다 갚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버겁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군요. 비슷하세요? 비슷하세요? 좀 시간을 더 끌어오려고 그래서 기왕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제도 언론, 제도 언론이니까 주요 언론에 있는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3년 전에 그러니까 자신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된대요. 두 개의 다큐가 이렇게 관객들, 그러니까 대중들의 호응을 받는 걸 보면서 그 당시 뭐 했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한 KBS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용산 참사 직후에 성훈 씨나 이제 그 카라 TV의 분들, 그리고 그 사자오분들 같은 그분들이 있었음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을 어떤 분이, 그러니까 KBS 카메라 기자분이신데 그때 한 3년차 정도 됐었을 때였는데, 자기는 그날 이제 한 새벽 한 12시 넘어갈 때쯤 이렇게 철수를 이렇게 하셨대요. 더 이상 찍을 게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굳이 뭐 이렇게 소위 딴다고 하잖아요. 딴 거 다 땄고. 근데 대충 이제 보도 나갈 정도의 그림을 다 땄으니까 굳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고 그림 충분히 뺐으니까 가셨다는 거죠. 근데 그런 참사가 발생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부분 이렇게 칼라TV나 한사우 TV와 같은 현장을 지킨 카메라였다라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이제 작은 신문 이제 기고글로 쓰면서 우리 언론들이 반성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태도들이 정말 문제다. 이런 식의 글을 쓰셨대요. 근데 그 이야기 듣고 있자니 저는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있었던 것처럼 되게 뿌듯하고 좀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말도 안 되게 막 반성하라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했었는데 이 두 개의 문이라는 영화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렇게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 그러니까 저희를 대신해서 혹은 같이 활동했던 어떤 분들의 미안한 마음이나 고마운 마음이나 자랑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마음을 제일 처음으로 알아봐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태준식 감독님. 진짜 그때 정말 반가웠어요. 아무도 저희가 두 개의 문에서 왜 칼라TV 영상을 그렇게 쓰면서 사사우TV 영상을 그렇게 현장의 그 카메라들 계속 그 집중해서 했었는지에 관해서 저희 마음을 알아봐 주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때는 감독님이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 다큐를 만들었는지 알겠다라고 하면서 그 점을 지적해 주셨을 때 진짜 반가웠거든요. 저는 이게 뭔가 은혜 갚는 까마귀 까치인가? 까치 같은 느낌으로 이제 뭔가 공식적인 자리가 있으면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아껴뒀던 건데요. 어쨌든 그 처음 알아봐 주셨을 때 이 다큐에 들어있는 마음 알아봐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앞에 있다거나 또는 저희 박성훈 회장님이 저희 앞에 있다거나 다른 그런 분들이 아닌 거죠? 진심인 거죠? 대체로 진심이에요. 예, 두개문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으면서 이러저러하게 이제 언급도 듣고 평가도 듣고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평가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는 사회 운동 측면에서 두개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혹시 일단 감독들이 보기에 그동안 많은 정보들을 들었을 텐데 가장 기분이 좋았던 평가와 가장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던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사회적으로 소통하는데 어떤 감독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어떤 문제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게 있나요? 어려운 것 같은. 하는데 그냥 실명을 이야기해주는 사실 어제 그 영화 전공하는 대학생들과 두개의 그런 후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 다녀왔는데 미리 보고 질문을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 이것을 쭉 봤는데 극장에서 관객분들 만났을 때도 중복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때 초중반의 젊은 친구들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문화가 훨씬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두개문에 대한 저희가 만났던 관객분들이 독해냈던 것과 또 전혀 엉뚱한 독해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죽음에 대해서 충분하다 생각할 정도로 추모를 하고 애도를 한다는 것이 어떤 시선이나 태도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에 관한 다큐멘터리라고 저희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게 있거든요. 근데 무심하게 던지는 어떤 질문들 속에 저희가 그렇게 담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어떤 뉘앙스의 질문들이 던져질 때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제 받아본 그 질문지 현장에서 바로 손들고 질문하지는 않았는데요. 미리 받아본 그 글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졌고 그러면서 이렇게 소통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두 개의 문을 가지고 친만 관계이고 영화를 보시고 나가시는 분들 하나하나가 어쩜 이렇게 다들 비슷하신지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안도하기도 했던 것과는 또 별개로 여전히 어쩌면 젊은 사람들 속에서 편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올 때 당황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7만이구나 생각을 어제도 잠시 했고요. 어떤 죽음을 본인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끝까지 애도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비디오를 보는 동안 스쳐서 생각했으면 쓰지 않았을 표현들 이런 것들이 궁금증으로 질문으로 나오는 것들이 아직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받기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겠다. 7만이라는 숫자의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기존의 독립 다큐 진영 내에서 해왔던 어떤 관객 스코어에 비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이긴 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4.11 총선 때 진보신당 정당 투표 그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는 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기도 하고요. 그 얘기지요. 기분이 좋은 건가요? 당황을 쓰고 그런데 현재 지금 극장의 구조로 보면 그 정도의 숫자까지는 최대 가능한 숫자가 최대 맥시멈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극장의 구조나 폐차 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했을 때 최대 맥시멈이 바로 진보신당 정당 투표율 4.11 총선 때 딱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그 숫자의 의미나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 두 개의 문을 봤던 숫자의 의미나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독립 다큐 감독들한테 그 숫자는 사실은 굉장히 대중적으로 느껴질 만큼의 큰 숫자이지만 한국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목소리들이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어떤 세력을 갖고 주장을 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히 미약하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독립 다큐 그러니까 전체의 어떤 그러니까 시장을 넓힌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독립 다큐가 만들고 그것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 일종의 배급 구조와 그 관계에 만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어디서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두 개의 문의 관객 수가 진보신당 당원수보다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럼 두 개의 문 관객을 만나서 당원 가입을 촉구해보자 이런 이야기들과 서로 농담처럼 하긴 했었는데 사실 그 숫자가 전부가 다 함께 할 수 있고 다 연대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개별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시적인 어떤 수치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는 수치 그리고 조금 더 힘을 가져야 되는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7만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의미 그러니까 만족하고 자축할 수만은 없는 그 숫자의 의미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다큐멘터리라는 게 극장에서 상영되어지는 기회도 별로 없고 당연히 뭐 극장을 잡는다라는 거는 구조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많은 관객을 끌어모아서 어떤 맨파워로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기본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다른 한편으로 이 독립 다큐멘터리가 의미가 있는 거는 사실 아까 홍규 감독이 이야기했듯이 젊은 친구
젊은 친구가 물론 이제 이걸 영화로 봤기 때문에 그 소재 자체가 주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젊은 어린 친구가. 어쨌든 어떤 기획이든지 간에 작품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 속안의 어떤 모순을 그 친구는 발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질문은 예를 들어서 까칠하게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스스로가 어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한다는 어떤 그러한 자기가 완성되지 않은 어떤 그런 생각들 속에 다음 생각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시작점을 주는데 사실 독립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어떤 하나의 진영의 논리라든지 하나의 진영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한다는 어떤 그러한 긴 하지만 다른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또 자극한다는 의미에서 봤었을 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래서 그건 꼭 스코어로 이렇게 뭔가 평가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활동들로서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어찌됐든지 간에 뭐 수십 년의 어떤 역사 속에 쌓여왔던 게 지금의 현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고요. 그 두 개는 이제 좀 앞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현재 보니까 어디서 보니까 시즌 2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즌 2가 유행인 것 같아요. 중고 시즌 2 그런 것도 많고 뭐 많은데 뭐 어떤 계획으로 앞으로는 좀 이렇게 활동을 할 생각이신지. 시즌2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고요. 아직도 극장에서 열심히 상영되고 있고 9월 10월 그리고 12월까지 해서 저희는 목표인데요. 올해까지는 이 사안이 다시 꺼지지 않고 현안으로 계속 그리고 12월 대선 때까지는 반드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다음 주 토요일이고요. 대학문에서 7시에 거리 상영을 가져요. 그 자리에서 12월까지 함께 가자라고 저희가 외치는 것이고 공짜죠? 네, 공짜 무료 상영이고요. 어떤 뾰족한 계획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함께 12월까지 버티자 그거의 재료가 득에문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서요. 대한문에서 왜 용산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거리에서 상영되는지 심지어 극장에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영되는지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그 자리가 시즌2의 시작 함께 가자 될 것 같아요. 약간 다른 질문이긴 한데 그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작품으로서의 성취 그런 것들은 본인 감독 만드시기는 개봉하기 전과 개봉 후의 생각이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큰 틀에서 보셨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내밀한 얘기고 한 번도 이런 입 밖으로 별로 그렇게 낸 적이 없는 질문인데 왠지 이 자리를 제가 갑자기 롯데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활동가로서 다큐를 정말 잘 만들고 싶다면 정말 잘 만들고 싶다면 작품을 만드는 동안은 철저하게 영화 감독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치를 어떤 위치에서 이야기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던 건 사실 한 10만 정도의 관객이 독립 다큐가 만날 수 있는 현재 구조에서 만날 수 있는 최대치예요. 거의 구조가 거의 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어떤 다큐 감독이라 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 다큐 감독만큼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10만의 관객까지 포괄할 것이다라고 하는 위치를 확 바꿔야만 10만의 관객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부의 이야기가 정말 바깥에 정말 잘 들리게 하려면 중심에서부터 저 끝까지 얼마나 잘 들리는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목소리가 어디까지
어디까지 들릴 수 있는지, 누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는지를 잘 계산을 하려면 안에서만, 중심에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10만의 관객 저 끝에서 만날 것만 같은, 어쩌면은 극장이란 공간에서 단 한 번도 안 만날 것 같은 그 관객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다시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개의 문을 만들면서 이 어떤 관객의, 감독의 위치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던 것은 2011년 어디 가세요? 되었던 것은 한 1년 정도 계속 대중 캠페인을 나가면서의 어떤 교훈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의 때는 우리끼리는 너무너무 잘 통하는 이야기가 거리 선전전을 나가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거리 선전을 하면서 만나는 대중들한테 이 사안을 전달하기까지 몇 단계의 논의들이 거쳐야만 전달된다라는 것이 되게 뼈아프게 다가왔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게 고립감을 느끼기도 했었고, 왜 이게 되게 중요한 사안인데 왜 이게 저분들한테까지 잘 전달되지 않지라고 하거나, 아니면 저분들한테까지 거리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언어가 더 필요한 거지라는 식의 고민이나 회의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활동하는 활동가들하고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던 그 경험이 두 개의 문을 만드는 동안에 감독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를 좀 고민하게 했던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렸던 결론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정말 활동을 하면서 이 사안을 정말 많은 대중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정말 영화 감독이라는 위치에서 혹은 관객이라는 위치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뻔한 결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반환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물론 그 국민 다큐멘터리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어떤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조건 자체가 그렇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물질적인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말 집중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간절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다큐멘터리 만든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그 김홍규 감독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간절하게 이 시기만큼은 이것에만 온전하게 집중을 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게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긴 하죠.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지대로 끌어간다는 게 별로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특히나 다큐멘터리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현실 속에서 현실의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현실의 고통을 그대로 다 스스로가 또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어떤 그런 힘든 뭐 이런 것들이 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합니다. 예, 시간이 안 됐나요? 원래는 토티데이로 하면요.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제 어머니 얘기는 안 시간 다 됐죠 이제. 그래도 있으면 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토티데이라면 이제 그 연구력 측면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식으로 해갖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한 질문 하나만 받고. 저는 여기 적혀 있는 거 말고요. 그 어머니 다큐멘터리 이전에 계속 다큐 작업, 현장 카메라로 계속 영상 작업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편수의 작업을 하셨는데 어머니를 만드는 그 시기일 수도 있고요. 그 작품 내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태준식이라는 사람에게 어머니 그 작품, 그 시기가 어떤 의미?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시간을 만들었던 게 2001년이었고, 그 인간의 시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가끔씩 뭐 이렇게 꼽히는 그런 작품이요. 명작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제 이걸 죄송스럽긴 한데 뭐 그런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 작품을 제가 30살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 작품을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알겠다. 뭐 만드는 거 알겠다.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겠다. 그런 감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표현, 영화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감이 좀 잡혔던 작업이었어요. 근데 생각 듣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어떤 신념이랑 많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창작자 입장으로 봤었을 때. 근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러고 나서 한 10년 있다가 이제 어머니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어머니라는 작품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이제 좀 약간 좀 더 여유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라는 인물을 만나고 이수선이라는 인물을 만나고 그 사람을 표현하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냥 다음 작업을 할 때 뭔가 조급하고 사실 그 인간의 시간 끝나고 그냥 다른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조급했었거든요. 뭔가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불만 그리고 계속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정치적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도 많았는데 사실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는 그런 것도 약간 뛰어넘었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내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활동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조급함 이런 것도 뛰어넘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고 어머니라는 작업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라는 걸 장편을 한 편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프로세스로 이렇게 만들면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편을 칠 수 있겠다 또는 1년에 한 편을 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감이 좀 더 명확하게 섰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뭐 재미는 없으시겠지만 또 어쨌든 하나의 씬 안에 어떤 화면들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내 나름대로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어머니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가 좀 깨달았던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수선이라는 인물에 대한 것도 되게 많고 그로부터 받은 영향도 되게 많긴 한데 창작자로서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지금 현재 제 상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작업 끝나고 한참 극장에 사람들 별로 없고 그럴 때 그런 고민도 해보고 했답니다. 저는 한간에 이제 감독인 다큐에 음악이 과도하다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그런 평가 들으시면 되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니 별로 안 하고. 저번에 억울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수선 어머니라는 다큐멘터리에서는요 사실 음악을 되게 안 쓰려고 노력했는데 음악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정도 쓰면 써야지 그런 억울한 그런 건 있는데요. 사실 음악을 중심으로 뭔가 표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억울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그냥 내가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음에 음악 하나도 없는 다음에 만들려고 하는 게 총구석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 이건 정말 음악 하나도 없이 해볼까라고 잠깐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어떤 음악이 또 더 저를 자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음악이 또 넣을 것 같아요. 질문 없으시면 이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밑에 계시는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또 의견 내주실 거 있으면 내주시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8시 42분인데요. 5분만 쉬었다가 네,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5분만 잠깐 잠깐. 이 가방의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행사에 이렇게 비용은 따로 저희가 받지 않고 단 꼭 내시겠다. 자율기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에는 두 가지만 넣으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후원을 이제 하시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에 CMS 신청서를 써서 내시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자기가 생각을 하는 이제 소정에 이제 그 기호를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노도 좀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걸 지금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이걸 돌리게 되면 서로 뻔히 얼굴 보이는데
쑥스러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여기서부터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앞에 놔둘 테니까 일단 가시는 길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이 세 분의 감독님을 어렵게 모셨지 않습니까? 세 분 다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 그것도 이제 오늘 같은 금요일 저녁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시던 거 이런 것들을 가차없이 오늘 말고 거의 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떤 분이 질문을 좀 하시겠습니까? 1번이 참 힘들어요. 자, 아까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질문 없으신가? 네. 질문 안 하길래 이거 뭐 감독님들한테 질문한다기보다 어찌 보면 여기 있는 나도 위원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사실 뭐 저는 소위 뭐 창작이나 이런 건 전혀 무관하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그냥 각박한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면서도 어떤 다른 가능성들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저희 창원 지역의 노동자들 실제로 제가 생긴 이제 거의 노조 쪽에서 계속 사람들 계속 만나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창작을 하시는 분도 뭐 태주 감독님들 사실 뭐 옛날부터 이름은 뭐 얼굴이야 최근에 맞지만은 이름 많이 듣고 근데 한 10년 넘어 그리고 뭐 무릉치마도 저는 잘 몰랐는데 저는 뭐 레즈비언 정치 노정기는 그 최인숙 선배님이 또 우리 당 저하고 친한 선배님이라서 그거는 맞는데 임무릉치마가 한 10년 됐다는 걸 잘 몰랐거든요 친구가 그러니까 그렇고 근데 그때는 전부 나에게 그러니까 나도 왜냐면 그렇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보통 돈 벌고 사는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태윤수 감독님 10년도 넘지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어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갈 수 있는 아까 뭐 10년 넘고 또 앞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기 뭐랄까 그런 부분들 저는 그런 게 꼭 뭐 스코어나 물론 그런 것들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런 자기가 갈 수 있는 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적으로 나도 위원장님 최근에 고민하시듯이 그때 실제로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자기 내면의 열정과 한국 사회 현실과의 긴장 내지는 그 부조화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그냥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다 그러니까 지금 먹고 솔직한 말로 좀 먹고 살기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공통 질문이 많습니다. 수지 감독님 마이크 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꽤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잘 사는 게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드린 노력보다 사실 서울 한복판에서 별로 돈 벌기 위해서 애쓰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하는데 이렇게도 서울 한복판에서 살고 있다라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해요. 사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근데 5명이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고요. 5명 중에 저희 2명 정도만 연보농치마의 공동 재정으로 생계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 생계 지원이라는 거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저의 스토리에서는 이러저러한 일로 제가 2006년에 오도 갈 데 없는 잠잘 집도 없어지고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연보농치마의 사무실을 집으로 그러니까 집 같은 반지하 방을 얻어서 제가 거기서 살고 연보농치마와 같이 사무실로 쓰고 다큐멘터리 작업도 하고
굉장히 작은 평수의 단지와 방이었는데요. 그때 그런 방식으로 5명이 같이 살 수 있는, 그게 열악하지만 저한테는 저를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한 엄청난 고마움, 사실 잠잘 수 있는 집이 생긴다라는 것. 그래서 물론 그 집은 월세이고 그 월세를 내기 위해서 허덕여야 했지만 일단은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겁이 없는 스타일이기도 해서 먹고 자고 살고 하는 곳이 지금까지 서울살이에서 한 푼의 돈도 없이, 저 보증금에 보탤 만한 돈 100만 원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좀 겁없이 그때 2006년에 살 수 있는 집이 생겼던 것처럼 살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혼자서는 힘들고 저 어려운 처지를 어떻게든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제가 현재 존재하니까 가능한 것 같고, 그거는 일상적으로 스트레스이기는 해요.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제작비를 마련하고 먹고 살고 카드빚을 연체하지 않아야 하고 가끔은 연체하지만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 그때그때 한 달 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연구농치만 지금까지. 그래서 그거는 그것이고요. 근데 마음은 생각보다는 좀 덜 겁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제가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는 그냥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운동을 하고 이런 삶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별로 한 번도 깊게 흔들리려고 했던 적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좀 낙천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별로 스트레스 요인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다른 4사람의 어떤 삶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커버해 줄 수 있는 어떤 상태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이 함께 살아가는 게 든든하기도 하지만 함께 잘 살려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왔던 것만큼 앞으로 그런 요행이 있을까 싶은 생각은 계속 들어요. 근데 한 달 한 달 고비를 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한테. 이게 이상한 답변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지우 감독 입장에서 쓰는 이야기와 제가 제 입장에서 쓰는 이야기는 또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부동치마 역사를 서로 기억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뭐 지금 지우 감독이 말했던 것과 대체로 다 비슷한데요. 저의 입장에서는 지우 감독보다는 좀 자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방끈도 지우 감독보다 훨씬 더 길고, 그리고 제주도 더 많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벌이 할 수 있는, 그 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그 제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학교를 더 많이 다녔기 때문에 생긴 제주. 강의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의 기회 같은 것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이제 학교를 뭐 되게 길게 다녔던 거나 하는 것들이 또 저희가 이제 다큐멘터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또 자원이 되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인맥이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의 한동안의 고민은 그것이 어떻게 조직의 어떤 역량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고민들이었던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연구농치마 전체의 것이고, 계속해서 그것을 서로 지향하면서 왔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잘 연분홍 치마를 잘 모르는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도대체 연분홍 치마는 어떤 조직이냐라는 식의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어떤 성격, 뭘 지향하는 조직이냐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면 그게 무슨 조직이냐 가족이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가족이라고 대답을 하면 또 가족 싫다, 너네는 왜 가족을 지향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관계가 다층적으로 있고 다만 이제 가족 같다라는 느낌은 적절치 않으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의 경제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책임져주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벌어 같이 쓴다. 이것이 어떤 부분 뭐 n분의 1이냐라고 어떤 분들은 또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삶의 조건들을 서로 이렇게 채워주는 관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되게 폐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폐쇄적이다라는 평가가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우리의 조건이나 영역 속에서 5명의 서로를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벅차고 그 작은 조직을 지향하면서 시작했던 그 조직의 어떤 형태라던가 활동 방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친밀하고 내밀하고 한편에서는 굉장히 밀도 있는 관계들 그러면서 경제적인 것이나 활동까지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그래서 이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저한테 연분홍 치마는 모든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의 모든 것이고 그러니까 기쁜 일이 생기건 슬픈 일이 생기건 모두 연분홍 치마 안에서 발생을 하고 그리고 되게 속상한 일이 생기건 어쨌든 저의 감정의 모든 것,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을 지배하다시피 하는 것은 연분홍 치마라는 공간이기도 하고 연분홍 치마 안에서 성장하고 연분홍 치마 안에서 고민하고 먹고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또 그러면 그런 연분홍 치마와 같은 조직이 대안이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대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 불안정한 삶들을 유지해 갈 때 연분홍 치마라는 조직은 아마도 서로의 삶을 되게 지탱해주는 지탱해 주면서도 자극하고 또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단체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들까지도 같이 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사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좀 체계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혹시 그 제일 큰 힘이 CMS인가요? 네, 그렇죠. 근데 CMS도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 태린에도 CMS가 중요할 것 같아서요. 뭐 영화 안 먹는데. 저는 그 부인이 있고 이제 애가 한 명 있어요. 애가 한 명 있고, 그러니까 현재로서 보면 같이 다니는 친구도 벌고요, 저도 법니다. 저도 벌고요. 아까 이제 뭐 김일랑 감독이 제주라고 이야기 하겠는데 아르바이트를 하죠. 영상 합니다.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이거 돌봐줄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그런 작업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지영 기념관이 들어서는요 그 전시장에 튼 영상도 제가 만들었었어요. 단가가 세요. 꽤 셉니다. 뭐 한 2, 3분짜리 하나 가지고 1,000만 원 막 돼요. 그런 거 하면서 먹고 살았고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해야 되는 작업이 아니었는데 여기 이제 이창근 시장도 와 계시긴 한데 사실은 그 고용노동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작업도 해요. 고용노동부에서 그 1년에 한 번씩 노사관계 사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발표하는 이렇게 그런 홍보 비디오도 만들었었어요. 쌍차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래서 그 위원장 놈 제가 인터뷰는 하진 않았고요. 위원장 놈이나 김규환이랑 뭐 그 사장 이제 인터뷰 했었고 그렇게 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되게 제 개인적으로 되게 슬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그때 제안을 받고 나서 사실 보통은 이렇게 바로 그냥 한다고 해요. 내가 시간이 되든 안 되든 제안이 오면 예 할게요 하고 이제 만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제안을 받았을 때는 1시간 정도 좀 고민했었어요. 잠깐만요. 보통 1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일단 뭐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어떤 작품에 이제 실리기도 했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했기 전에 다른 방향으로 쓰기도 했는데 그런 작업 하면서 살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 스스로의 어떤 그 영혼을 지키기가 별로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근데 한 10년 아까 이제 인간의 시간 잠깐 이야기했는데 인간의 시간이라는 작품을 만들고 나서 논의관을 그만둘 때 노동자들 주체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만둘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고 그 작품을 끝내고 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그런가 그때 이제 그 장가를 가면서 뭔가 생활인이 이제 그때부터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10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생활인으로서 창작을 했던 것 같아요. 창작자로서 이렇게 힘겹게 생활한 게 아니라 그냥 생활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가 할 줄 아는 이 작업 가지고 누가 하는 작업 창작행위를 해야 되겠다,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은 좀 지치지 않고 그 생활을 했던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영진이나 영화제에서 뭐 펀드가 있으면 기획안을 내면 이제 펀드를 주거든요. 기금을 주면 그걸 받아갖고 작품 제작하는데 안 쓰면 생활비로 쓰고 그리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이렇게 어떻게 맞춰 제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런 생활이 좀 이렇게 그게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머니 작업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알바도 이제 거의 뭐 다 끊겨요. 나이도 많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쟤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관객이나 많이 들어왔으면 좀 모르겠지만 개봉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짜잘한 것들은 안 할 거야. 그 나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맡겨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아주 짜잘한 것도 열심히 잘하는 거 같아요. 빚도 너무 많이 지고 있어서 지금 약간 고민 중이긴 한데 하여간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은 정말 그냥 보통 노동자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노동자처럼 내 작업실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런 생활을 유지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만들 것도 만들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이렇게는 안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정말 창작자처럼 생활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욕구가 되게 강하긴 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사는 우리 집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근데 이제 같이 사는 친구가 직장도 그만두겠다고 빵 하고 선언을 하고 그래갖고 지금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이제 저는 이렇게 모든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렇긴 하지만 저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저의 도구를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제 스스로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속으로는. 내가 할 줄 아는 이 기술 또는 어떤 욕구, 창작자로서의 욕구, 작가로서의 욕구 뭐 이런 것들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영화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그게 쉽게 깨지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꿈이 어느 순간 한번 딱 맛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어사무사 이렇게 아무리 생활이 힘들고 그래도 그렇게 쉽게 잊혀지거나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찌됐든지 간에 이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아주 간절하게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아주 기본으로 이렇게 있어서 내가 발언할 때 발언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또 버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기 뭐 아까 뭐 쌍차 내기 했다고 그거는 혹시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독님들 말씀 시간 반 정도 하신 것을
텍스트로 풀어서 책으로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산책. 그 부분은 좀 빼고 정주영 김일환 님께서 잘 간직하셨다가 나중에 네, 저 두 가지 짧게 여쭤볼게요. 저기 하나는 그러니까 모 정당과 두 개의 관객 수를 비교하시면서 구조적 비교를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정당에서는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질문이 있긴 한데 그렇다면 농민사회 활동가들께서 어느 정도 공유된 제도적 제안 아이디어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듣고 싶고요. 만약에 말씀해 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과 지금 정책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까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은연중에 어떤 얘기 다루고 있었는데 뭐냐면 독립 다큐멘터리와 의학적 완성도의 관계 혹은 거기에 대한 태도 이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일환 감독님한테 질문하신 거죠? 글쎄요, 정책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독립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생활이란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노동자인 것이고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동자라고 한다면 이 사회에서 단결하고 조직해야 된다는 건 기본적인 미덕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그동안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조직으로 묶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많은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동환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많은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정책은 잘 모르겠고요. 이제 그거는 같이 글쎄 독립 다큐멘터리가 아까 잠깐 이야기하긴 했지만 영화 감독이라는 이 의미가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편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관장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만드는 사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완성도를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된다는 건 아주 장명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 그러니까 독립 다큐멘터리가 기본적인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속보 또는 빨리 알려내야 된다 또는 뭔가 이렇게 어떤 것들을 교육해야 된다 라는 식의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사실 저는 그런 거 만들어 때도 굉장히 집중해서 잘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대중들한테 완성도 있는 어떤 작품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그냥 어떤 하나의 소재를 다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를 부여받는 그런 식으로 취급이 되어졌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사실 만드는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드는 사람들이 그거는 지속적으로 어떤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좁고 아름답고 굉장히 좋은 느낌, 호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술 작품을 대중들하고 공유한다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마찬가지로 독립 다큐멘터리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아까 활동가하고 영화 감독을 나눈 것은 굉장히 기계적인 어떤 의미로 그냥 좀 저의 어떤 독특함 속에서 나눈 것이지 통용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어쩌면 되게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한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냥 되게 오래전부터 좀 그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독립 다큐멘터리는 정말 잘 만든 프로파간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프로파간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도구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으려면 정말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활동가하고 독립 그러니까 그 영화 감독을 나눈 이 기계적인 의미는 제 안에서는 활동가로서 이 다큐를 통해서 정말 성취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운동 속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과 그것에 대한 영화적인 어떤 미학적인
장치라던가 화법이라던가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식의 고민을 할 때는 약간 좀 분리되는 것 같다. 그리고 어쩌면 분리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분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고, 분리됐다가 만났다, 분리됐다 만났다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게 제 안에서 정체성이 분리된다거나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넘나듦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좀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큐멘터리 한 편을 제작하면서 어떤 사회적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절실함만큼 그 절실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화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효과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고민을 해왔던 것은 아니고, 연구롱치마가 대체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되는 경우들은 활동 공간 안에서 어떤 문제의식이 생겼거나 꼭 이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연구롱치마라는 공간이 있는 그곳 자체가 현장이었던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활동가로서 막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것의 어떤 결과물이나 문제의식을 이제 다큐멘터리라는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매몰될까봐 이렇게 경계하는 의미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스스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너무 내부인의 목소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경계의 의미를 좀 그렇게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다큐멘터리의 저는 소명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근데 그 사회적 효과라는 것은 분명 감정의 문제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의 문제도 있지만 그 정치적인 것은 바로 감정이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그 감정적 교감을 이 다큐멘터리라는 것 안에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감정적으로 서로 관계가 이해할 것인가라는 부분의 고민 안에는 굉장히 잘 구축된 어떤 미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롱치마의 작품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프로파간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두 개의 분이 그런 의미에서 가장 많은 성취를 이룬 다큐멘터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분들은 질문 사항이 없으신가요? 아까 그 영상 아시나요? 예, 뭐. 네, 그러면 오늘 그 선물란 영화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자꾸 찍어요. 예.